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한 이산 확률 분포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카테고리칼, 멀티노미얼, 포화송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즉 연속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에는 여러분들이 역시나 잘 알고 있는 노말 분포, 정규 분포, 유니폼 분포, 베타 분포, 드리클레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려면 혹은 잘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확률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오면 잘 나오고요. 특히 위키피디아를 찾아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주요한 애들은 그러한 확률 분포가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을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산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에는 이러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와 위치를 결정하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각각의 확률 분포는 무엇을 갖는 거예요? 확률 분포의 형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를 결정하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모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음? 특정한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에 의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베르누이 분포의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되는 거죠? y라고 하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y가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겠죠. 그러한 경우에 얘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p의 y, 1 p의 y, 1 빼기 y가 되죠. 얘가 뭐예요? 베르누이 분포가 되는 거예요.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베르누이 분포의 PMF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게 분포잖아요. 맞아요? 파라미터가 뭐예요? 응? 이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가 뭐예요? P예요. P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yi라고 써줘. 정확하게. i 번째 맞죠? 이거예요. 해당 변수가 1의 값을 취할 확률이 된다. 자, 그리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정규 분포의 형태랑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평균과 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해당 정규 분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해당 분포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된 확률 모형. 확률 모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러한 확률 분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돼요. MLE도 그렇고 OLS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이지안 통계도 그렇고. 그래서 확률 모형 혹은 확률 분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무엇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고요? 샘플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정에 사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추정식이 되는 거죠. 그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추정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OLS 추정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LE에 해당하는 추정식이 있는 거고
베이지안 추정식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사용이 된 확률 모형 혹은 확률 분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게 많은 데이터 분석의 주요한 목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수는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를 갖는 거고 이산 확률 분포는 PMF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 확률 분포를 갖는데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PMF가 아니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죠? 얘는 그 값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PMF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PDF는 그 값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연속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nsity function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특정한 하나의 구체적인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고요.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연속 변수가 구체적인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로 정의가 돼요? 네,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이 0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는 것보다 해당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A고 이게 B면은 이 PDF가 되겠죠. PDF 아래 이 영역 사이 이 영역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연속 변수, 여기서는 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연속 변수가 a하고 b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를 구할 때 사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PDF가 되는 거죠. PDF를 F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역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계학습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확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다루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무엇과 관련해서 추론 통계 혹은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연속 변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산 변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PDF랑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PDF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CDF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PDF가 됩니다. PDF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CDF는 어떠한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냐면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이 왼쪽 영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CD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F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요 스몰 x는 x라고 하는 변수가 취하는 구체적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떠한 확률을 의미하냐면 x라고 하는 연속 변수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그리고 얘는 PDF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PDF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스몰 x가 이렇게 있으면 이 확률은 어떠한 영역의 크기랑 동일한 거예요. PDF 아래에 있는 전체 영역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스몰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값을 우리가 적분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스몰 x까지 PDF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F하고 PDF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CDF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예요? 1이겠죠.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다 적분을 하게 됩니다. 얘가 PDF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영역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PDF를 다 적분을 한 거죠. 즉, 이 전체 영역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확률 분포기 때문에 전체 영역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CDF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CDF하고 PDF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자, CDF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연속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x라고 하는 연속 변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속 변수가 여기 나온 이러한 형태의 PDF를 갖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해당 PDF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가정을 하냐면 x라고 하는 변수가 0하고 10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CDF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요 영역의 크기가 되잖아요. 이 영역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그렇죠. 필기 학생이 되다고 했는데 똑같은 PDF예요. 다르게 그려졌지만. 자, 이 0하고 10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의 크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이 위에서 이 아래 거를 뺀 거랑 동일한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0을 표현하게 되면 이 왼쪽 부분을 빼게 되면 이 사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10이 있으면 그럼 얘는 CDF로 표현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F 10이 되는 거죠. 얘는 뭐랑 같다고요? 얘랑 같다고. 그리고 얘는 CDF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 확률을 CDF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F10 빼기 F0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 변수가 특정한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CDF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보통 많은 경우에 특정한 확률 분포의 형태랑 그리고 위치를 해당 확률 분포의 어떠한 값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포의 평균과 해당 분포의 분산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특징을 무엇이 굉장히 잘 나타낸다?
이 두 개가 확률 분포의 중요한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확률 분포의 정확한 형태나 위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 해당 분포의 주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과 분산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평균과 분산이 해당 분포의 중요한 특성, 즉 위치랑 형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 이제 기대값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해당 변수가 이산 변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xi는 무엇이냐면 x라고 하는 이산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이 되고요. pxi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 이산 변수가 xi라고 하는 구체적인 값을 취할 확률. 그래서 값하고 해당 값을 취할 확률을 곱해서 걔네들을 다 더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이산 변수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이 됩니다.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시그마를 통해서 더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무엇을 가지고 구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동일하죠. 해당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 여기서는 이제 스몰 x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값과 무엇을 곱하게 되냐면 PDF의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연속 변수에 대한 평균 혹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x 자체의 평균이 아니라 x에 대한 어떠한 또 다른 펑션, 그런 펑션을 여기서 이제 gx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gx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자리에 뭐만 갖다 넣으면 돼요? gx만 갖다 넣어서 적분을 하면 그게 해당 펑션의 평균이 됩니다. PDF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x라고 하는 변수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던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의 수에 해당하는 변수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러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E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이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x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 혹은 해당 변수가 갖는 확률 분포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x1이 되고 이게 x2가 되고 x3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px1이 되는 거고요. 이게 px2가 되는 거고 이게 px3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해당 값을 취할 확률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1 곱하기 해당 값을 취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2 곱하기 해당 값을 취할 확률 4분의 1 해가지고 요거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의 수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은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C는 상수예요. 상수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평균은 얼마예요?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x는 변수가 되고요. c랑 d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수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c, x 플러스 d는 어떻게 d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상수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x에 대한 평균만 이렇게 남습니다. 만약에 이 x가 10이라고 하는 경우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가 돼요? 얘는 상수는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10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 더하기 4에서 34가 됩니다. 요거는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조건을 걸면 해당 변수는 무엇으로 간주가 되냐면 상수로 간주가 됩니다. 자, 지금 x에 대해서 x를 조건으로 건 거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x가 무엇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이게 무엇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상수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그냥 나옵니다. 이것처럼.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x를 조건으로 했을 때 종속 변수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쪽에 x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앞에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돼요. 얘는 상수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얘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b0로 그냥 나옵니다. 자, 여기도 b1 곱하기 x잖아요. b1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상수기 때문에. 맞을까요? x의 조건을 걸었죠. 그럼 얘는 무엇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상수로 간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b1 곱하기 x가 돼요. 여기서 2는 변수로 간주가 됩니다. 음? 그래서 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선형회기에서는 얘가 얼마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얘가 0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요약해서 쓰면 y의 평균값, 무엇을 조건으로 했을 때, x를 조건으로 했을 때, 즉 독립변수를 조건으로 했을 때 종속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B0랑 B1을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설 검정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변수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을 때 해당 변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x라고 하는 변수에서 x의 평균을 빼고 그거에 제곱을 한 것의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x를 우리가 뮤라고 표현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이거잖아요. 맞을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뮤 x 플러스 뮤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공식에 따르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2x의 제곱 빼기 2뮤 얘는 상수죠. 얘는 상수예요. 그 값이 정해진 거라고요. 응? 그리고 얘만 변수기 때문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상수죠. 맞아요? 얘가 뭐예요? 2의 x가.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했죠? 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여기 뮤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2 x의 제곱 마이너스 2 뮤의 제곱 플러스 뮤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뮤의 제곱만 남죠. 이거 없어지고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뮤가 2x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펑션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x에 대한 함수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gx f t dt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을까요?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분산이 지금 어떻게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EX로 들어가 있지만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X에 대한 펑션이죠. GX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GX 자리에 얘만 갖다 넣으면 되죠. 똑같이 표현을 하자면 왜 여기 이제 평균이 붙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ft의 dt가 되죠. 이 ft가 뭐라고요? 뭐의 pdf? x라고 하는 연속 변수의 pdf가 돼요. 분산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를 뭐 t로 쓰나 x로 쓰나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의 그 프로퍼티까지만 얘기를 하죠. 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자, 2c x 플러스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c 곱하기 2의 x 더하기 d라고 했죠.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 더하기 d는 없어져요. 얘는 분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분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값이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값에 똑같이 d를 더하게 되면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어? 미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없어집니다. 대신 상수만 앞으로 제곱을 해서 나와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변수에 자기 자신을 조건으로 걸면 해당 변수가 무엇으로 간주가 된다고요? 상수로 간주가 된다라고 했죠. 어떠한 상수의 분산은 얼마겠어요? 얘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가 있어요, 없어요? 흩어진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을 적용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이러한 공식 혹은 이러한 프로퍼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기본적인 프로퍼티가 이후의 수업 내용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자, 공분산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공분산이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데 x하고 y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공분산이 0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통해서 x랑 y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
해당 변수들에 대한 공분산이 왜 0이 되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풀어보세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질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남아서 질문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고요. 요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고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그런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 공분산이 0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